사회복지조사론 12주차 2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이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 측정이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와 관련됩니다. 물론 외적,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 외적 타당도보다도 이 내적 타당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연구 실험 설계 과정에서 저런 것을 우리가 미리 감안하지 않으면은 저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어떠한 이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우연한 사건부터 나옵니다. 자, 우연한 사건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우연한 연구 중에 조작한 실험 조치 이외에, 즉 연구 중에 조작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구 중에 조작한 실험 조치 이외에 다른 게 종속 변수를 변화시키는 게 발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연구 중에 조작한 실험 조치 이외에 이 말은 원래 원인이라고 예상되었던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개입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중에 조작한 실험 조치 이외에 종속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통 신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론 이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동시 신호도 있고 직진 후에 좌회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신호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교통 신호등이 이제 이것이 이제 교체가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호등 불빛 보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대형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차가 밀리는 경우 뒤에 있는 경우에는 신호 불빛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지나가다 사고 나는 경우 많거든요. 특히 뭐 버스나 아니면은 뭐 대형차 뒤에 따라가다가 붙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가려가지고 신호 불빛이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호 불빛이 바뀌었는 거예요 지금 벌써요. 그래서 앞차가 급정한다거나 또는 앞차가 억지로 지나가는데 나도 따라가다 보니까 신호가 아직 빨간불이 안 된 줄 알고 지나가다가 다른 교차로에서 오는 차랑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신호등이 있으면은 교차로 같은 경우 사거리에 보면은 신호등 불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호등 이 기둥이랑 또 도로가 옆으로 기둥에서 옆으로 쭉 뻗어오는 이 가로 기둥, 이 가로로 또 이제 쭉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호등이 달려 있잖아요. 이제는 그 옆으로 있는 그 가로등이 해야 될까? 이 불피는 이 불 도는 가로등 말고 원래 신호등 본 기둥에서 다시 도로 쪽으로 쭉 이제 뻗어 있는 그 기둥에도 이제는 LED 불빛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멀리서도 옆에서 다 같이 쉽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 체계로 이제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래 만약에 뭐 한 4월달에 이 정부의 교통 신호 체계를 다 바꿨어요. 바꿔서 4월달, 5월달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 교차로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이 교통사고가 기존보다도 30% 줄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신호체계 이 불빛을 이렇게 바꾼 게 효과가 있다 볼까요? 없다 볼까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4월달, 5월달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어떻게 됐어요? 마침 이 신호 불빛을 바꾼 그 시점에 마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기름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차를 많이 갖고 나올까요? 잘 안 갖고 나올까요? 도로가에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줄었어요. 지금요. 대중교통을 이용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에 차가 많으면은 사고가 발생률이 높을까요? 도로가에 차가 없을 때 높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갖고 나왔고, 또 차를 갖고 나온 사람들조차도 쉽게 말해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막 과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균 속도로 조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차로 비롯한 교통사고가 줄었는데, 마침 그때 뭘 했다고요? 신호 불빛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 불빛 때문에 진짜 이것이 사고율이 줄어들었는지, 마침 그때 우연하게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버려 가지고 이것이 사고율이 내려갔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고율을 보니까 불빛 바꾸기 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 불빛 바뀐 거는 사고율을 줄인다는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한 사건 때문에 결과가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는 거는 이런 뭐예요? 타당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성숙효과. 자, 성숙효과는 자, 연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자체가 실험 조치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성장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몇 번 사례를 들었지만, 이 요즘 아이들은 키 크기 위해서 먹는 음식부터 비롯한 뭐랄까요, 음식을 비롯한 많은 이 키 크기 체조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특히 태권도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키 크기 성장 줄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나서 키를 측정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10명의 5학년 남자아이들 키가 평균 4cm가 컸어요. 그래서 효과가, 성숙 효과가 이 체조, 줄넘기 체조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숙 효과, 실험 조치, 즉 줄넘기 체조와 상관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거. 5학년 남자아이들은요, 반만 잘못도 키 커요, 걔들은요. 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숙 효과를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들 10명 A, B 집단 나눠야 돼요. 다른 건 다 똑같이 해야 돼. 줄넘기를 하는 아이들 10명, 똑같이 행동하되 똑같이 비슷하게 먹되 줄넘기를 하지 않는 아이들 10명. 6개월이 지났어요. 해보니까 줄넘기를 했는 아이들은 평균 6cm가 자랐는데, 하지 않았는 친구들은 평균 4.5cm가 자랐어요. 그러면요, 줄넘기가 효과가 있다. 그 조사 설계에서는 성숙 효과에 이것 때문에 타당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들로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연구를 했는데 줄넘기를 했던 A 집단 아이들은 평균 키가 5cm가 컸는데, 줄넘기를 하지 않은 B 집단 10명 아이들은 평균 키가 4.9cm가 컸어요. 그럼 0.1. 이거 갖고 우리가 줄넘기가 효과 있었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줄넘기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줄넘기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숙 효과는 예방할 수가 있겠죠. 타당들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다음은 검사 효과. 자, 검사 효과는 우리가 예전에 타당도,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이 검사 우리가 하는 이제 그 방법할 때 검사 재검사법, 반품법, 우리 신뢰도 검사할 때 했었잖아요. 이 타당도 비슷해요. 검사 효과는 바로 뭐냐면은, 자,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복되는 측정은 검사에 대한 연습이 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던 그 사례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들에게, 남자애들 6학년 일반 교실에다가 아이들 이 IQ 테스트와 관련된 이 문제를 20문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 IQ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열흘 있다가 이 문제를 똑같이 또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검사를 한번 해본 아이들은 문제를 빨리 풀까요? 천천히 풀까요?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열흘 후에 있는 검사에서는 아이들 IQ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거는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뭐 발달했다기보다는 한번 했는 걸 또 했기 때문에 저 검사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뭐가 됐다는 거죠? 결과가 좋아졌다. 이거는 원인이 정말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연구자가 원래 원인으로 제시했던 것이 결과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효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도구 효과입니다. 자, 도구 효과는 뭐냐면요. 자, 사전 사후 조사에 실시해서 요원이 다를 경우 측정 방법 변화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사용 점수 산정 방법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특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군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자, 군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이거 사실 군생활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군생활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물론 직업군이 아닌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병들 같은 경우, 진짜 군대가 너무 좋아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사실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군대가 뭐 좋은 곳에 발령받고 굉장히 폼나는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빨리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자, 근데 군대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우락부락한 상사가 와서, 우락부락한 굉장히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와서 군생활 만족도 조사 면접을 하거나 또는 설문지를 돌렸을 때랑 거의 아이돌급과 같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들 대상으로 이 여자 군인이 와서, 이 장교가 와서 누가 봐도 너무 아이돌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조사자가 와서 이 군생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문과 면접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다고 볼까요? 달라진다고 볼까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구, 측정 도구에 의해서 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결과는 의도치 않게 달라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도구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노멀한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고요. 그리고 실험 대상자 상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면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종단조사와 횡단조사가 있습니다. 이미 배웠죠? 횡단조사는 거기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종단조사는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지만 연구를 더 정확하게,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조사를 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동년배 연구, 동년배 조사,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동년배 조사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조사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일단 동년배 조사가 있고, 패널 연구. 패널 연구는 우리가 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량 조사. 그 흐름에 따라서. 이 경량 조사가 결국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패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경량 조사는 연구자 상실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량 조사 주제는 똑같지만 대상자는 달라도 될 수 있다는 그 기억나시죠? 했는 거 시간적 차원에서 종단 연구에서. 근데 이 실험자 상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실험 도중에 실험을 하다가 실험을 여러 번 두고 하다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다가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 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인복지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구하다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우리 앞서도 우리 앞 시간에도 말했는 것처럼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 환자들 대상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다가
이 실험 대상자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또는 연구가 이제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잠적하는 경우,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험자가 결국에는 이제 실험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뭐냐면 타당도가,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는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얘기, 통계적 회귀, 이게 제일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제 통계적 회귀가 나오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집단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오류, 통제 집단을 활용하여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극단적인 사례라는 건 뭐냐면 너무 좋게 나오거나 너무 나쁘게 나온 경우, 그것을 넣어버리면은 저 사람 그게 하나가 두 사람이 전체 답인 줄 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건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재석 씨하고 뭐 정준하 씨, 뭐 정용돈, 노홍철 이런 사람들이 하하하고 이런 사람들 했잖아요. 근데 이 무한도전 멤버 중에 노홍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말 굉장히 많고 머리 노랗게 염색해 다니는 이 방송인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중파에는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이 노홍철 씨가 방송 연예계 쪽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군대 제대 후에 이 사람이 뭐 홈쇼핑도 했고 여러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여행 가이드도 했고 뭐 여행사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했는, 짧게 했지만은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 강남 지역에, 강남 부자들이 살잖아요. 강남 지역에 뭘 했냐면은 이 가외 선생님이었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과외 선생님 했나 싶은데, 강남 지역에 있는 부잣집 자녀들은요, 뭐 아니면 도거든요. 꼴통이거나 엘리트거나. 근데 노홍철 씨가 맡았던 사람들 누구냐면은 꼴통들을 맡았는데, 이 꼴통들은 이제 시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집안 이 체면 때문에 막 고액 과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얘들이 공부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성적은 오를 수가 없죠. 과외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 가르쳐도 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 부모들은 선생님을 갈아치울까요? 아이들을 혼낼까요? 선생님을 갈아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꼴통반 과외 선생님이 바뀌는 찰나에 노홍철이가 어떤 루트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노홍철 씨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꼴통들에게 공부를 이제 가르치겠죠. 꼴통들은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과외 현장에는 공방에 가야 되겠죠. 왜? 안 가면 집에서 용돈을 안 주니까. 가서 뭐 할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괴롭겠죠, 걔들 입장에서는. 근데 노홍철 씨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 선생님하고 다르게 놀아라 그랬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와, 지겹게 앉아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막 휴대폰 게임하고 노니까 너무 좋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노홍철 씨가 이제 애들 집에 보내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애들은 공부하고 왔는 걸로 되니까 용돈도 받고, 애들은 또 놀다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근데요, 이제 뭐가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대로 시험 치면은 또 선생님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바뀌면 다른 선생님 오면 또 어떨까요? 또 자기들 뭐 하기 싫지만 앉아서 또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는 안 하지만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괴롭겠죠. 그래서요, 한 달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뭐냐면, 노홍철한테 우리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왜? 성적이 조금은 올라야지만 선생님이 안 바뀌잖아요. 완전 꼴통들은요, 반에서 예를 들어서 5등 6등 하는 애들은 공부 조금 한다고 3등 2등 1등 바로 못해요. 왜?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니까. 반에서 25명 중에 24등 5등 하는 애들은 조금만 해도 21등 20등 올라갑니다. 노홍철 씨한테 공부를 조금만 배우는 애들이요, 갑자기 성적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꼴통들 성적이 오르니까 선생님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노홍철 씨를 안 바뀌고, 애들은요, 조금만 해도 애들 성적이 오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노홍철 씨가 그러고 나서 방송계로 들어왔는데, 노홍철 씨가 방송계 들어오기 전에 강남에서 유명한
꼴통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노홍철 씨를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타 강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부 중간쯤 하는 애들도 과외했을 때 성적이 올라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애들도 공부 가르쳤을 때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노홍철 씨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사례, 꼴통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성적이 올랐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노홍철 씨가 일타 강사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통계적 회귀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체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뭐가 있냐면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또는 수영 다이빙, 이거는요 내가 빨리 뛰어내리거나 빨리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구기 종목처럼 골을 많이 넣는다거나 공으로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달리기처럼 빨리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수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잘 줘야 됩니다. 다이빙이나 아니면은 뭐 체조나 아니면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또 우리가 지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왜 스키나 이런 거는 또 봅슬리 이런 거는 루지나 이런 거는 빨리 내려오면 되잖아요, 시간 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묘기를 보이는 거는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점수를 몇 명이 주던가요? 한 명이 주나요? 보통 뭐 6, 7, 8명이 뭐 심판위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빼버리죠. 이게 통계적 회귀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나오면 심판 입장에서는요, 자기 나라 사람한테 점수 잘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는 자기 나라가 싫어하는 나라가 나오면은 또 그 사람한테 점수를 같은 조건이면 나쁘게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예방, 즉 타당도 정확함을 떨어뜨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점수 잘 주는 사람과 제일 점수 나쁜 점수를 빼버리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 냅니다. 이게 통계적 회귀를 예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6가지가 바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계속 나왔던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크게 많이 뭐 내용상은 저렇게 있지만 내적 타당도 중심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외적 타당도 자 보시면 개념이 뭐냐면은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는 이 결과를 전체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일반화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우리 앞에 지금까지 배웠던 이거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뭐라고? 필요 조건이지 뭐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랬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인과관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도의 제의 요인은 배웠으니까 이제 외적 타당도 제의 요인을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표본의 대표성. 이 표본의 대표성 우리 앞에서 했었죠. 얼마만큼 내가 뽑은 샘플이 전체를 잘 보여주느냐 그 말이잖아요. 내가 뽑은 이 샘플의 값이 정말 잘 뽑혔으면은 전체를 일부만 보고도 전체를 그대로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대표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이 조사 대상을 대표할 만큼 잘 선정되는 것이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험 조사에 대한 반응성.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변화될 수 이제 없는 그런 종속 변수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문자 그대로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런 맥락에서 우리가 실험 연구 설계 유형에서는요, 또 다양하게 우리가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다양한 거, 저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전실험 설계에서는 단일 집단 사례 연구를 배울 거고요. 순수 실험 설계에서는 우리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솔로몬 네 집단 저런 내용을 배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험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보는 게 솔로몬 네 집단, 그 요인 설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단일 사례 설계 연구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5번 실험 설계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3차 실시간에는 실험 설계에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고탐 사례까지 하고요. 단일 사례 설계 연구는 우리 칠판에 사례를 쓰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13주차 수업 시간에 6월 1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3차 실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